여러분, 오늘은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68세 사별 후 10년을 홀로 견뎌온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다시 찾아온 사랑에 관한 이야기죠. 하지만 그 사랑 앞에 놓인 것은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이 내민 차갑디 차가운 계산기였습니다. 어제 저녁 큰아들이 그녀의 식탁 위에 서류 봉투 한 장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엄마, 그 아저씨랑 재혼할 거면 하세요. 대신 아파트 저한테 미리 증여하고 가세요. 그 봉투 안에는 부동산 증여 계약서가 들어있었습니다. 68년을 살아온 한 여인은 그날 자신이 평생 사랑으로 키운 자식에게서 가장 잔인한 말을 들었습니다. 나중에 딴소리하기 없깁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옛말.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니었음을 그녀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 갈등을 넘어섭니다. 이것은 늙음과 사랑, 외로움과 존엄성, 그리고 효도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이기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억장이 무너지는 사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0년 전 그녀의 남편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나이 58세, 아직 한창 인생을 살아갈 나이였습니다.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무뚝뚝했지만 성실했고 가족을 위해 평생을 일했던 가장이었죠. 그런데 그는 너무 무심하게도 아내를 혼자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 사람들이 북적였습니다. 문상객들은 고인을 추모했고 조문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녀는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빈소 앞에 앉아 있어도 관 속에 누워있는 사람이 정말 자신의 남편인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꿈이겠지. 곧 깨어나면 옆에서 코 고는 소리가 들릴 거야.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꿈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장례가 끝난 후 진짜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몇 년은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슬퍼할 겨를도 없었죠. 아직 시집가지 않은 막내딸의 결혼 준비를 도와야 했고 아들 내외가 집을 장만할 때 보탬이 되어야 했습니다. 엄마로서 장모로서의 역할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렇게 자식들을 다 출가시키고 나니 집안은 텅 비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아십니까? 혼자 남겨진 노인의 집이 얼마나 고요한지. 저녁 6시만 넘어가면 온 집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습니다. 텔레비전을 아무리 크게 틀어놔도 그 소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밥을 먹어도 모래를 씹는 것 같았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아니, 혼자 먹는 밥상이 너무 슬펐습니다. 반찬을 만들어도 하나씩 상해갔고 라면 한 봉지를 끓여도 남았습니다. 이렇게 많이는 안 먹는데. 그녀는 중얼거리며 남은 음식을 버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쓰라렸습니다. 밤이 더 무서웠습니다. 어둠이 내리면 정막이 귀를 먹먹하게 만들었죠. 가끔 몸이 아파 누워있을 때면 물 한 잔 떠다 줄 사람이 없다는 게 이렇게나 서러운 일인지 그녀는 몰랐습니다. 자식들은 가끔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밥은 드셨어요? 건강하시죠? 그럴 때마다 그녀는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엄마 잘 있어. 너희들이나 건강해라.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면 벽식의 초침 소리만 덩그러니 들렸습니다. 똑딱, 똑딱. 시간은 흘러갔지만 그녀의 하루는 멈춰 있었습니다. 10년, 3650일. 그녀는 그렇게 죽지 못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 그녀의 삶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서예 교실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서예에 큰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었죠. 그저 집에만 있기가 너무 답답해서 사람 구경이라도 하고 싶어서 등록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한 남성을 만났습니다. 70세, 그녀보다 2살 많은 퇴직한 국어 선생님이었습니다. 단정한 차림에 온화한 미소를 가진 사람이었죠. 그분도 5년 전 아내와 사별하고 혼자 지내고 계셨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인사 정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런데 어느 날 그녀가 무거운 가방을 들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디선가 그분이 나타나더니 자연스럽게 가방을 들어주셨습니다. 제가 들어드릴게요. 많이 무거우시겠어요. 아이고, 괜찮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들겠습니다. 그분은 웃으며 가방을 들고 그녀가 집까지 가는 길을 함께 걸어주셨습니다. 그날부터 둘 사이에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예 수업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함께 복지관 문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죠. 영순 씨, 오늘 날씨 참 좋죠? 그러네요. 저기 담벼락에 핀 코스모스 좀 보세요. 영순 씨 입으신 카디건 색깔이랑 똑같네요. 그분은 그렇게 작은 것들을 발견하고 수줍게 미소 지으며 말을 건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오랜만에 자신을 바라봐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떨렸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겨울이 왔습니다. 어느 날 눈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그분이 말했습니다. 영순 씨, 저 떡볶이가 먹고 싶은데 같이 가실래요? 떡볶이요? 네. 시장에 있는 떡볶이 집이 맛있다던데 혼자 가기엔 좀 쓸쓸해서요. 둘은 눈 내리는 시장통을 걸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볶이를 앞에 두고 마치 젊은 연인들처럼 마주 앉아 웃었습니다. 그분은 떡볶이 국물이 튈까봐 냅킨을 건네주었고 그녀는 수십 년 만에 가슴이 설레는 걸 느꼈습니다. 아, 나도 아직 여자구나. 나도 아직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어느 봄날 저녁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쭈글쭈글해진 손이었지만 그 손은 따뜻했습니다. 영순 씨, 저는 영순 씨와 남은 인생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녀는 울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결심했습니다. 각자의 자식들에게 정식으로 인사를 시키고 축복받는 재혼을 하기로 했죠. 그녀는 내심 기대했습니다. 우리 애들도 이제 다 컸으니까 엄마 행복을 이해해주겠지. 오히려 축하해주지 않을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지난달 그녀는 큰아들 내외와 딸을 불러 식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을 예약하고 마음을 다해 그분을 소개했습니다. 얘들아, 소개할 분이 계셔. 이분은. 하지만 그분이 자리에 앉는 순간부터 분위기는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아들은 그분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뜸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아저씨, 실례지만 연금은 얼마나 받으세요? 네. 모아둔 재산은 좀 있으십니까? 자녀분들은 뭐 하시고요? 지금 사시는 곳은 자가입니까? 전세입니까? 호구조사였습니다. 그녀는 당황해서 아들의 허벅지를 꼬집었지만 아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옆에 앉은 며느리가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세상이 얼마나 무섭고 험한데요. 뉴스 안 보세요? 황혼, 재혼, 빙자 사기 진짜 많아요. 조심하셔야 해요. 그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딸은 처음부터 끝까지 밥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그분을 쳐다볼 뿐이었죠. 식사는 지옥 같았습니다. 웃음 한 번 없이 무겁게 끝이 났습니다. 그날 밤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노망 났어? 뭐, 나이 70 다 돼서 무슨 재혼이야. 진짜 쪽팔려 죽겠어. 어디 가서 말도 못하겠어. 딸의 목소리는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그 아저씨 딱 봐도 엄마 집 노리고 접근한 거잖아. 엄마 죽고 나면 우리랑 재산 싸움하려고 작정한 거 아니야? 야, 그게 무슨. 엄마가 진짜 우릴 생각한다면 절대 재혼 같은 거 하지 마. 알았지? 딸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 자식들은 내 행복보다 내가 죽고 나서 남길 아파트 한 채가 더 중요한 거구나. 평생 금이야, 오기야 키운 자식들이 지금 내게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구나. 가슴에 대못이 박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자식들의 압박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아들은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그 아저씨 만나는 건 좋은데 혼인신고는 절대 안 돼요. 차라리 그냥 연애만 하세요. 알겠죠?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엄마가 나중에 힘들 때 누가 옆에서 돌볼 건데요? 우리예요. 그런데 갑자기 남인 그 아저씨가 법적 배우자가 되면 모든 게 복잡해진다고요. 복잡하다. 자식들에게 엄마의 재혼은 그저 복잡한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식들과 싸우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는 횟수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만나던 것을 한 번으로 줄였고 전화 통화도 짧게 끊었습니다. 그분은 눈치채셨습니다. 며칠 전 그분이 그녀를 조용한 찻집으로 불렀습니다. 그분의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습니다. 몇 날 며칠을 고민한 흔적이 역력했죠.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그분은 품에서 통장 한 장을 꺼내 그녀 앞에 놓았습니다. 영순 씨, 자제분들이 걱정하시는 거 저도 다 압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가진 건 이 퇴직금 통장 하나랑 시골에 있는 작은 땅 조금이 전부예요. 영순 씨만큼 여유롭지 못해서 자식들 눈에 제가 부족해 보이는 거 이해합니다. 그 점잖고 따뜻했던 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런데 영순 씨, 그분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영순 씨 재산 10원 한 장도 탐낸 적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냥 남은 생 서로 아픈 곳 보듬어주면서 따뜻한 밥 한 끼 같이 먹고 싶었을 뿐이에요. 눈물이 뚝 그분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저 때문에 영순 씨가 자식들과 사이가 나빠지는 거 저는 그걸 못 봅니다. 차라리 제가 물러나겠습니다. 뭐라고요? 그만 만납시다. 영순 씨, 이게 우리 둘 다를 위한 길인 것 같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70평생 살면서 가장 뜨겁게 사랑했고 가장 비참하게 잃어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왜 우리의 사랑은 이렇게 비참해야 하는가? 왜 늙은이의 사랑은 이토록 허락받지 못하는가? 그리고 어제 저녁이었습니다. 큰아들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는 식탁에 서류 봉투 하나를 던졌습니다. 엄마, 그 아저씨랑 재혼할 거면 하세요. 그녀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대신 지금 살고 계신 이 아파트 저한테 미리 증여하고 가세요. 그 아저씨가 엄마 돈 보고 접근한 거면 어떡해요? 나중에 딴소리하기 없깁니다.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아파트를 아들 명의로 넘기지 않으면 재혼은 절대 허락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녀는 서류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증여 계약서를.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습니다. 밥을 굶으면서도 학원비를 냈고 몸이 아파도 참으면서 용돈을 쥐어줬습니다. 결혼할 때 전세금을 보탰고 손주가 태어나면 달려가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그 대가가 이것입니까? 남은 인생 외롭지 않게 살아보겠다는 게 그렇게 큰 죄입니까? 68년을 살아온 한 사람이 사랑할 권리조차 없습니까? 그녀는 지금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그 사람을 선택하면 자식들과의 연을 끊어야 할 판입니다. 자식들을 선택하면 다시 그 지옥 같은 외로움 속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파트요?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괘씸하고 서러워서 못 주겠습니다. 평생 자식 뒷바라지한 대가가 고작 이거라니 너무 억울해서 못 주겠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무 욕심이 많은 건가요? 70을 바라보는 나이에 사랑 타령하는 내가 주책인 건가요? 자식들 말대로 그냥 죽은 듯이 살다가 남은 거 다 물려주고 가는 게 맞는 걸까요? 오늘 밤도 그녀는 잠들지 못할 것입니다. 창밖은 깜깜한데 그녀의 앞날은 더 캄캄합니다. 이것은 한 노인의 이야기지만 동시에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